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네, 오늘은 우리 즐거운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쉬고, 특히 지난 이제 2024년부터 올해 2025년도 이번 겨울은 얘들아 되게 전염병도 많았고, 그리고 엄청 추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눈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수두까지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염병도 되게 많았고, 나도 절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선생님까지 이제 독감에 걸렸어가지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올해 겨울이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별탈 없이 또 연휴가 길었으니까 잘 지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 다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오늘은 세계사 특강 7회차 수업입니다. 7회차.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요? 자, 11강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되겠습니다. 11강.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조금 오래됐다. 로마 혹시 기억나, 얘들아? 로마 배웠었던 거? 로마 공화정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 물론 이제 기원전 로마는, 고대 로마는 제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로마 공화정 이어서 이제 원로가 있고 집정관이 있고, 그리고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이 있고 민회가 있고 그랬었잖아, 그치?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줬어. 특히나 원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종신 임기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임기 기간이었었다. 그래서 원로들의 힘이 막강해졌었는데, 이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재정을 이끌려는 인물도 있었고, 로마 공화정 안에서 자영농 중심의 개혁을 꾀했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같은 인물들도 있었었죠. 그쵸?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새록새록. 로마 공화정 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치를 운용하는 것인데, 이 로마 공화정 시기에 누가 몰락했어? 역설적이게도 자영농이 자기 영토를 보유한 농민이 몰락했어. 그 이유는 로마와 어디와의 장기간의 전쟁? 로마와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었던 카르타고와의 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로마랑 카르타고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떻게 했어? 농사를 짓는 걸 포기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농토를 팔아버리자,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 소수의 귀족들이 많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라티푼디움 대농장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영농 중심의 개혁을 꾀했었던 인물들이 있어. 형제였지. 바로 그라쿠스 형제야. 하지만 이 그라쿠스 형제들이 호민관으로 선출이 되기는 했지만
귀족들이 그들을 암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아.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대체 귀족이라는 작자들은 뭐 하는 작자들이야? 나라가 혼란기로 빠져들 때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해가지고 3명의 군인 정치가들이 정치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쌍두사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머리가 2개인 뱀이잖아. 머리가 2개인 뱀이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해외 토픽에서 나왔었는데, 둘이 막 싸우다가 한 마리가 결국에는 한 마리를 물어. 결국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3두 정치래. 머리가 3개야. 3명이나 정치를 함께 운영을 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혼란해지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 이 3두 정치기를 끝내고 정권을 꽉 잡는 인물, 이 인물은 집정관 출신이기도 했어. 바로 율리아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었었지.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에서 원로들의 이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고자 재정을 이끌려고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에 반발했었던, 재정에 반발했었던 이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 세력 안에는 카이사르의 친구도 있었어. 그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결국에는 이 로마 재정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만 이윽고 이제 군인 정치가들의 시기는 이어져 가게 되었었어.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이 로마 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억나죠? 그쵸? 옥타비아누스까지 이야기를 했어. 인물.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재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원로로부터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 칭호가 무엇이었다? 아우구스투스 라고 해가지고 뛰어난 현재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와 같은 이 뛰어난 현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해박한 사람들,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면서 로마에는 평화기가 찾아와. 하지만 이윽고 로마에도 이제 잦은 이 군인 정치가, 군인 황제들의 이 정권 교체로 인해 가지고 로마도 혼란해지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했었어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하면 우리가 딱 기억해줘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었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로마의 수도를 옮겼어. 어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야? 그렇지, 비잔티움이지. 비잔티움은 오늘날로 치면은 튀르키예에 위치한, 튀르키예 가면은 이곳을 꼭 방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바로 이스탄불이야. 그치? 이 비잔티움,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업적.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유일신 종교였었던 크리스트교는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많이 받았었다 그랬었지.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덤, 크리스트교도들의 무덤인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가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로마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공인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죠? 크리스트교 공인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이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에는 로마가 분열이 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도가 있었던 곳은 어디야? 바로 동로마야. 그치? 동로마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이 위치해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로마를,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제 존속된단 말이야. 존립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로마를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서로마의 역사는 오래가지 않아 얘들아. AD
476년에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서로마가 왜 멸망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 11강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 서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게르만족의 침입이었어. 게르만족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게르만족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오게 됐었던 이유가 있어. 훈족이라고 하는 북방민족들을 피해가지고 4세기경에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이동거리가 가장 짧았었던 족들이 있어요. 이 게르만족 안에서도 여러 족들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고트족이라든지 부르근트족이라든지 그리고 프랑크족이라든지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동거리가 짧았었던 것은 바로 프랑크족이었어. 이 프랑크족들 중에서 갈리아 땅에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점 복속시켜가면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야. 자, 서로마는 게르만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게르만족 중에서도 이동거리가 가장 짧았었던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돼. 프랑크 왕국만 있었던 건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루구트 왕국도 있었었고 서구트 왕국도 있었었고, 여러 이 게르만족의 갈래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영토, 이탈리아보다 살짝 북부에 있는 이러한 영토들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었던 클로비스가 주변 왕국들을 복속시켜가면서 영토를 확장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클로비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일 거야. 교재에는 이렇게까지 다루진 않아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는 쓰진 않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카롤루스 마르텔,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피핀 대제. 그 다음이 우리가 샤를마뉴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카롤루스 대제. 이전 15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다 배웠었어. 근데 15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카롤루스 대제였고, 22개정을 보니까 언급도 안 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많더라고, 중등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은 주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카롤루스 대제야. 4세기경에 서로마를 무너뜨렸었던 게르만족,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이 여러 왕국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번영했었던 게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물어볼 수 있겠지. 왜 가장 부흥했었던 나라, 흥했었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냐? 그에 대한 답은 가장 빨리 로마의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이야. 알겠지? 이 문화만, 게르만의 문화만 자랑스러워, 우리 문화만 최고야 라고 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아닌 이 로마의 문화까지 빠르게 이렇게 흡수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랑크 왕국은요,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갔었잖아. 얘들아, 기억나? 이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는 이슬람 복습. 이슬람교는 어디에서 형성이 됐어?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상업 도시에서 형성이 됐어. 누구에 의해서? 메카 출신의 상인 무함마드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하면은 이스마엘이 예언을 했잖아, 그치? 이스마엘이 이제 무함마드는 대리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성립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얘들아, 자, 요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네 파트로 쪼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정통 칼리페.
정통 칼리프. 그 다음이 이제 정통 칼리프가 마지막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당과 전투를 하기도 했었던 아바스 왕조, 그리고 후우마이야 왕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잖아.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이제 칼리프, 종교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 정통 칼리프들, 즉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이 이 집권을 해 나가게 되면서 당시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 소아시아의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갔었던 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칼리프 사후에는요, 이슬람교도 나눠집니다. 시아파와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수니파로 나눠지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의 중심지가 어디였었냐면 다마스쿠스야. 다마스쿠스는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우마이야 왕조는 이 비아라빈, 그러니까 아라빈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정책,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아라빈 우월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아라빈 우월주의로 이슬람교도들이 아닌 이 비아라비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으로 다스렸었고, 아바스 왕조의 중심이 되었었던 곳은 바그다드야.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바그다드가 뭐예요? 자, 바그다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이야, 얘들아. 자, 아바스 왕조 시기에는 이 우마이야 왕조 아라빈 우월주의 있잖아. 이거를 폐지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비아라빈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리고 아바스 왕조하면 기억해줘야 되는 거 있지. 뭐야? 당과의 전투. 당과 이슬람 세력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 우리가 이걸 탈라스 전투로 기억하고 있고,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해요? 아바스가 승리를 하죠. 이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동서교역로까지 확보를 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이제 이슬람이 되는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이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무엇을 했어?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베리아 반도. 그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세력을 확장했다. 세력을 확대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이건 가볍게만 여러분들 기억해놔. 오늘 우리 십자군 전쟁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셀주크 티르크 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스만 티르크도, 오스만 제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셀주크 티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인 이 칼리프라는 칭호 말고도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지배자의 칭호를 사용하게 됐어. 뭐야?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술탄과 칼리프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술탄이라는 칭호 자체를 칼리프로부터 받게 되었었지. 그치? 그리고 술탄,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라는 칭호를 합쳐서 술탄 칼리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오스만 티르크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개념까지 하나만 더 넣어드리자면은 셀주크 티르크가 당시 비잔티움 제국 안에 있었었던 이 크리스트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 그것을 시발점으로 유럽 사회에 이 교황이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성지를 탈환해 와야 합니다. 크리스트 세계를 수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청의 교황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었다? 십자군, 유럽 곳곳에 십자군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곳에서 십자군이 모여가지고
수차례나 전쟁이 일어났었지만 이 십자군은 딱 한 번 1차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패배를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됐겠어? 낮아졌겠지, 그치? 이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하게 했었던 건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어. 오스만 제국. 훗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의 영토가 오스만 제국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개념만 다시 잡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서로마는 멸망을 했고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 영토에다가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 동로마에서도 이제 빠지지 않고 나와줘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법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우리 지금까지는 누구야? 이제 함무라비가 좀 지배적으로 떠오르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함무라비 법전 계급별 차등 적용이긴 하나 굉장히 복수주의적이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부터는 이 인물을 떠올려줘야 돼.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법의 기초가 되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더불어 가지고 성 비잔티움,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크리스트교의 성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성 소피아 성당이 아닌 소피 사원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요거 동로마의 황제라는 거지. 동로마 아시겠죠?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그 동로마가 당연히 서로마랑 분열되면서 잃게 되었었던 서로마의 영토들 있잖아. 그 서로마의 영토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게 돼. 서로마의 영토까지를 확보한다.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로마의 모습이야. 자, 다시 돌아와. 이제는 서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서로마 멸망, 프랑크 왕국 세워졌어. 그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딱 봐줘야 되는 이 전성기를 이끈 인물, 카롤루스 대제야. 카롤루스 대제는 이 이슬람교의 이슬람 세력의 잦은 침입에 유럽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서유럽의 이러한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주는 역할을 해. 즉 크리스트교 세계관의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크리스트교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자 로마 교황으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정말 서로마 황제다. 당신이야말로 카롤루스 대제, 당신이야말로 정말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된다.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야. 그치? 자, 크리스트교 세계관을 누구로부터? 이슬람교로부터 지켜주게 된 것이죠. 그쵸? 자, 그랬었던 카롤루스 대제는 여러 개혁들을 펼쳐요. 이 시기를 카롤루스 르네상스기라고도 부르기도 했어. 다른 이름으로 이제 카롤루스를 사를마뉴라고도 불렀었는데, 카롤루스 대제는 8세기 후반에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 유럽 연합의 상징이기도 하지, 유럽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인물은 영토도 이제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교황이 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문예부흥기까지 학문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었던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궁전이나 수도원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일단 카롤루스 대제는 얘들아 문맹이었어. 스스로가 문맹이니까 얼마나 큰 불편을 느꼈을까, 그치? 백성들한테 동일한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궁전이나 수도원에다가 학교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그럼 프랑크 왕국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분열이 되게 돼.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과 중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까지 서중동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게 오늘날의 서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중프랑크 왕국이 이탈리아, 동프랑크 왕국이 바로 오늘날의 독일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는 이제 이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라는 사람이 이 동프랑크에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면서 스스로 황제를 자처함과 동시에 이 교화의 수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랑 갈등을 빚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쵸? 학교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었지. 대체적으로 만포중학교 같은 경우, 영동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문제가 좀 세계사는 쉽게 출제가 됐는데, 서중 동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어느 나라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던 적이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로 끊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유럽의,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가 성립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봉건사회가 성립이 되는지 봐봐. 우리 동양에서 특히 이 중국의 봉건제 이야기 했었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요? 우리가 한 1차 시, 2차 시 때 무렵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의 봉건제. 주의 봉건제는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었어? 왕이 수도를 중심으로. 그럼 지방은 누가? 제후는 누구였지? 그렇지, 친척이나 가족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봉건제는 종법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혈연적 봉건제였어. 혈연적 봉건제. 혈연 관계를 매개로 이제 형성이 된 게 바로 이 동양 중국의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럽 사회, 이 서유럽 사회에서의 봉건제는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야. 왜 달랐었냐면, 유럽의 봉건제는 혈연을 매개로 하지 않아. 그럼 무엇을 매개로 하냐? 죽음과,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신하를 봉신으로 삼고, 이 죽음과 봉신 사이에 계약 관계를 매개로, 계약을 매개로 형성이 된다는 거야. 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하냐? 봉신이 주군한테 충성을 다하면,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면 그때부터는 주군이 봉신한테 지급하는 토지, 봉토를 수여하는 거야. 이러한 계약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